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수업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80페이지 신제도론입니다. 이 신제도론은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와가지고 이제 최근에 이 발전하고 있는 행정학 이론인데요. 자, 표현 그대로 신제도론, 이제 새롭게 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고 80페이지 하단에 그 81페이지 보시면요. 신제도론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81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여러분 이제 이 사회에는 수많은 개인들이 있죠. 여러분이나 저와 같은 이 개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선택과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가지고 이 사회현상 또는 이제 행정현상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자, 개인들은 사회 속에서 선택과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선택과 행동을 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회에 보면 개인들의 행동을, 선택을 제약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도예요. 제도, 규칙들이죠. 규칙들. 자, 이런 이제 제도, 규칙의 영향, 제약 아래서 개인들이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논리가 이런 논리죠. 제도가 바뀌면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선택이 달라지고, 그러면 선택이 달라지면 다시 사회현상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제도가 독립변수라는 거죠. 제도가 개인의 선택이나 사회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독립변수라는 거. 이렇게 제도가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 신제도론의 출발이에요. 특히 이 신제도론이 나오기 이전까지 행정학을 연구하던 지배적인 접근 방법이 행태주의였거든요. 행태주의. 그래서 그 80페이지 하단에 각주 보세요. 각주 보시면 신제도주의가 등장하게 된 가장 주된 배경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바로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작용이에요. 왜냐하면 행태주의는 이 제도 변수를 무시했었죠. 제도적인 요인은 무시하고 개인의 행태를 이제 파악을 해서 이거를 방법론적 개체주의로 단순합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했었죠. 이렇게 행태주의에서는 제도가 무시가 됐었는데 방금 봤다시피 제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제도가 독립변수로 작용한다는 점. 이게 바로 신제도주의의 출발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던져준 게 아니에요. 이 제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개인들의 선택, 행동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해요. 그럼 결국 이제 제도는 개인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종속 변수라는 거죠. 자, 이러한 거를 이제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신제도론입니다. 자, 그래서 81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신제도론이고 81페이지 상단에요. 신제도론은 다시 세 가지의 분파가 있어요. 분파 동그라미 하시고 신제도론이다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합리적 선택 플러스 제도주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역사적 제도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회학적 제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예요. 신제도주의. 그래서 신제도론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분파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81페이지 표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건 신제도론이거든요. 이제 신제도론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구제도론이 있어요. 옛날 제도론.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행정학 초기의 지배적인 1900년대 이 행정학 초기의 지배적인 접근 방법, 바로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 이거를 바로 구제도론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 둘 다 신제도론이든 구제도론이든 제도가 중요하다는 건데 차이점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표에 보시면 연구 대상인 제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구제도론에서 말했던 제도는
앞서서 언급을 했었는데 행정과 관련된 공식적 제도예요. 그래서 공식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행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제도는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법률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합쳐서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 방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 신제도론에서 말하는 제도는요, 인간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요소들이에요. 여기에는 공식적인 규칙도 있겠지만 관습, 문화 이런 것들도 인간 행동을 제약하죠. 이게 바로 신제도론에서 보는 제도야. 그래서 공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규칙들, 제약들. 그래서 비공식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비공식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 밑에 본문에 맨 밑에 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2번 신제도론에서 바라보는 제도의 의미에서 동그라미 4번 중요합니다. 제도는 신제도론에서 보는 제도는 헌법, 법률, 규칙과 같은 공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관습, 문화와 같은 이런 비공식적인 측면도 모두 제도 속에 포함된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거고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신제도론에 대한 기본적인 의의고, 자, 이제부터 볼 내용은 이 신제도론의 분파,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세 가지는요, 자, 이런 이제 제도 분석의 틀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이 제도가 개인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리고 제도가 왜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설명 방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특히 뭐 1번 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신제도주의가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뭐 간단하게 의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먼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여기요,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거야. 누가? 이 사회현상을 만드는 개인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합리적 경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합리적 경제인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형성됐던 이론이 뭐가 있어요? 바로 공공선택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공공선택 이론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선택 이론이 가정하는 합리적 선택에다가 자, 플러스 뭐까지도 제도적인 요인까지도 고려하면서 형성된 거를 합리적 선택 이제 신제도주의.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달리 표현하면 현대적인 공공선택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제도란 뭐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란 뭐냐? 자, 개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합리적 경제인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합리적 행위자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물, 이름하여 게임의 규칙이 제도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왜 만들어지느냐? 제도는 자, 첫 번째 줄 보세요. 이 제도는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효용극대화라는 주어진 선호체계, 주어진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호가요,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선호체계를 갖고 있어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라고 하는 이제 주어진 선호체계 하에서 개인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다 보니까 공유지의 비극이라든지 또는 공공재의 무임승차라든지 집단행동의 딜레마라는 사회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 공유지 비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죠. 이걸 막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왜 생겼어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생겼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효용극대화라는 주어진 선호체계 하에서 개인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다 보니까 공유지의 비극, 집단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하더라.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제도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다시 개인들의 선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행위자들의 전략이나 보상 함수를 변화시켜서 이제
개인들의 선택을 변화시키는 식으로, 그래서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또는 이제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사회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게끔 하죠. 자, 이게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로마자 3번에 보시면 이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주요 이론들이라고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고, 자,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주요 이론 가운데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84페이지예요. 84페이지 주인 대리인 이론. 주인 대리인 이론. 이거는 우리 이미 앞서서 이제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주인과 대리인은 모두 어떤 존재다? 합리적 경제인이다. 그죠? 그리고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대리인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사익 극대화를 위한 선택을 하죠. 그 결과로 뭐가 생겨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이 사회 문제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죠.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나왔었어요? 84페이지 맨 밑에 적절한 유인 구조, 인센티브 스트럭처, 성과급이라는 제도 설계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는 이 주인 대리인 이론이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83페이지, 바로 앞 페이지 한번 와보세요.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내용 가운데 이 거래비용 이론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거래비용 이론, 이 거래비용 이론은 이런 겁니다. 이제 시장에서 이제 현실의 시장은 불안전하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거래비용이에요. 거래비용. 자, 그러면 이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시장에서 거래비용이 나타나는데, 이 시장의 거래비용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시장 실패가 존재하다 보니까 거래비용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 83페이지 이 거래비용 이론의 핵심은요. 동그라미 1번 기본 원리 줄침 부분 보세요. 첫 번째 줄끝 부분. 현실의 시장은 불안전하죠. 그래서 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시장 거래에는 두 번째 줄 필연적으로 다양한 거래 비용이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오늘날 경제활동은 시장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기업을 단위로 해서 경제활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업과 같은 제도가 왜 생겼냐 이거야. 바로 시장의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기업이라는 거래 장치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거래 비용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이 거래 비용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가요. 윌리엄슨이라는 학자예요. 윌리엄슨. 그래서 이제 윌리엄슨 알아두시고 자, 이 윌리엄슨의 거래 비용 이론은 자, 핵심이 84페이지 그림이에요. 그림. 자, 그림 보시면 여기요. 자, 시장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 거래 비용이라는 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거래 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가 있냐 이거야. 자, 5가지는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불확실성. 자, 불확실할수록 시장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심하고 감시 감독하는데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 이름하여 거래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럴수록 의심하고 감시 감독하는데 거래 비용이 들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기회주의적인 행태, 사기를 칠 가능성이 커. 그 다음에 자산 전속성, 실으나 고우나 그 집 가서 그 물건을 사야 돼요. 이게 자산 전속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밀집성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말해요. 자, 이런 요인들이 전부 클수록 시장은 불안전하게 되겠죠. 그러면 시장은 거래 비용이 커져요. 이 경우 시장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자, 하이어라키, 바로 계층제죠. 기업. 이 계층제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뭐를? 시장의 거래 비용을 피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20세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은 시장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이제 기업 내부 조직을 통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바로 이 거래 비용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거래 비용이 클 때, 자, 그림에서 뭐보다는 시장보다는 기업의 내부 조직, 이름하여 하이어라키, 계층제를 통해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거래 비용을 최소화시킨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비용 이론 마치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신제도주의 이론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예요. 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합리적 경제인이다. 이 주어진 선호 체계 하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사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제 제도 채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85페이지 보시면 이 역사적 제도주의하고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의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의 제도를 설명을 해요. 반면 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는 표현 그대로 제도라는 게 지금 현 시점에서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바로 역사적 과정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의 역사성을 강조해. 역사성. 자, 지금 현재 공무원 제도는요.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지금 현재의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선시대의 과거 제도의 역사적인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과정의 결과로서의 제도, 이걸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역사성을 특히 강조하는데,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역사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념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경로 의존성.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86페이지 이제 양가로 5번에 제도의 역사성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 그 역사적 경로를 따라서 이 제도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개념이 동그라미 1번에 경로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이 경로 의존성을 따라서 제도가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제도가 신축적으로 변화하지를 못해요. 이제 한번 만들어진 제도는 계속 지속돼서 나가죠. 그래서 이제 경로 의존성과 제도의 지속성, 요거는 이제 설명하는 게 역사적 제도주의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요. 자, 사회학에서 나온 제도주의인데 이 사회학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문화라는 개념이에요. 문화.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도는요.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비공식적인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 사회 구성원들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의미, 생활 양식, 이게 바로 문화죠. 그래서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는 이제 제도를 문화로 파악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86페이지 보시면 이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란 이제 첫 번째 쭉끝 부분, 인간 행동을 지도하는 의미의 틀을 제공하는 상징 체계, 문화, 도덕. 여기 이제 바로 제도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러면 이제 문화로서의 제도가 인간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 동그라미 2번, 이걸 이제 제도 동형화라 그래요. 그게 나한테는 비록 비효율적이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어떻습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회 내에서 사회문화적인 정당성, 문화적 정당성을 확보받지 못하거든요. 이거를 제도 동형화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히 좀 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신제도주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87페이지 신공공관리론입니다. NPM. 이거는 많이 중요합니다. NPM, New Public Management죠. 자, 이제 오늘날 지금 현재 2000년대 와가지고 전 세계적인 정부 개혁의 하나의 트렌드, 이게 바로 신공공관리론 NPM이에요. 그래서 자, 87페이지 하단에 이제 신공공관리론의 의의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70년대 정부 실패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줄여라, 작은 정부론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줄어든 정부 역할마저도 이제 최대한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NPM의 캐치 플레이어가 바로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표방해요. 이렇게 이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 개혁 이론으로 나온 게 NPM입니다. 자, NPM은 양가로 2번 보시면 여러분 80년대 이 정부 실패를 주장하면서 영국에서 대처 정부, 신자유주의에 근거해서 그리고 미국에서 레이건 정부가 시작이 됐죠. 이건 이미 봤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제 NPM이 시작된 거는 80년대 영국의 대처 정부와 이 미국의 레이건 정부에서 시작은 됐어요. 하지만 이게 본격화된 거는 언제냐면 90년대예요.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두 번째 줄 영국 동그라미 하세요. 영국. 자, 영국에서 추진된 NPM적 개혁의 이름이 뭐냐면 Next Step이에요. Next Step. 자, Next Step은 영국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동그라미 하시고, 미국. 자, 미국은 언제냐면 90년대 클린턴 정부에서 NPM적 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정부에서 NPM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었는데 이게 NPR이라는 거예요. National Performance Review. NPR 체크하시고, NPR은 어디 겁니까? 영국 게 아니라 미국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클린턴 정부가 NPM적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던 학자가 있거든요. 이게 누구냐 하면 오스본과 게블러예요. 오스본과 게블러 줄치시고, 이 오스본과 게블러가 이때 90년대 썼던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바로 Reinventing Government, 번역을 하면 정부 재창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영국의 Next Step 그리고 미국의 NPR 이런 걸 통해서 90년대 NPM적 개혁이 영미에서 대대적으로 추진이 돼요. 그러다가 뭐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OECD 국가들로 급격히 확산돼서 나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냐 하면 DJ 정부가 출범하는 98년도부터 이 NPM적 개혁이 대대적으로 추진이 되고 2000년대 이 노무현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NPM적 개혁이 폭발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시장지향적인 정부개혁의 흐름을 크리스토퍼 후드라는 사람이 NPM이다 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자, 이게 이제 NPM인데 88페이지 보시면 일단 NPM이다, 신공공관리론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시장주의 플러스 신관리주의가 바로 NPM이다 라는 점, 이건 그냥 외우세요. NPM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뜻합니다. 박스 안에 보시면 NPM의 등장 배경이라고 쭉 있죠.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NPM이 왜 나왔느냐?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동그라미 1번 정부 실패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정부 실패를 주장하면서 등장한 이데올로기가 있죠. 바로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예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무결점주의, 제로 디펙트. 이게 바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뜻해요. 그리고 이제 4번 90년대, 2000년대 이제 세계화가 트렌드죠. 세계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 그래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규제 완화하고 정부도 마치 기업 운영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이제 공공관리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신관리주의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이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이게 바로 이 NPM을 이제 형성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배경이 되죠. 그래서 6가지는 NPM의 배경이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자, 이제 로마자 2번에 보시면요, 이 NPM 신공공관리론의 원리다라고 해서 위에서 이미 봤었는데 NPM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의 결합이죠. 그러면 먼저 NPM의 출발은요, 마켓 테스팅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 이미 마켓 테스팅을 했었습니다. 이제 20세기 행정국가의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뭐하고 뭐로 나눠요? 이제 스티어링하고 로잉으로 나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부는 스티어링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잉에 해당하는 거는 뭐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고, 그게 안 되면 민간에 넘기고, 그것도 안 되면 지방으로 넘겨라.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마켓 테스팅이죠. 자, 이런 이제 마켓 테스팅을 전제로 해서 자, 89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NPM의 원리적인 내용은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항상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그 8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두 줄 하살 표시 있죠. 이 하살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거는 행정국가 시대 행정이에요. 이 행정국가 시대 행정에서 정부 실패가 발생했죠.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 시장주의를 도입해서 또 신관리주의를 도입해서 20세기 행정국가의 정부 실패라는 문제점을 뜯어고치겠다는 거죠. 핵심은. 자, 그래서 89페이지 자, 상단에 있는 그림을 좀 봅시다. NPM이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시장주의고 두 번째가 이제 신관리주의거든요. 자, 그럼 먼저 NPM의 핵심적인 내용 시장주의부터 봅시다. 이거 시장은요 뭘 특징으로 하냐면 경쟁과 고객을 특징으로 해요. 치열한 경쟁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최대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죠. 자, 그러면 자, 행정국가 시대 행정. 전통적인 행정이죠. 전통적인 행정은 특징이 경쟁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정부가 독점했었어요. 독점이다 보니까 소비자 중심주의, 고객주의가 아니라 이제 공급자 중심주의. 이제 행정 서비스의 공급자는 정부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보다는 이제 공급자 중심적인, 정부 중심적인 행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정부 실패죠. 자, 이러한 문제점을 시장의 중요한 특징인 경쟁과 고객주의를 도입을 해서 뜯어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경쟁과 고객주의를 도입하냐? 첫 번째, 민영화 민간위탁. 이제 정부가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거죠. 그럼 민간에는 경쟁이 존재하죠.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공공부문하고 사적 부문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공공부문하고 사적 부문이 경쟁을 하는 거. 이것도 역시 경쟁을 도입하는 거죠. 이 공공부문하고 사적 부문이 경쟁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그 밑에 CCT라는 제도가 있어요. 의무적 경쟁입찰제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이제 영국에서 나온 건데 이 필수적으로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이 의무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해서 이제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 주체를 선택하는 이런 제도가 이 CCT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 경쟁성의 대표적인 제도가 CCT. 그 다음에 3번. 이제 이 민영화 민간위탁하고 민영화 민간위탁 그리고 이제 공사 경쟁성은 결국 뭐를 도입하는 거냐면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건데 경쟁 원리가 도입이 되면 자동으로 소비자 중심주의, 고객주의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행정 서비스 가운데는 경쟁 원리 도입이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아요.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행정 서비스 가운데는 정부가 독점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점이라고 해서 과거와 같이 공급자 중심주의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되죠. 바로 국민을 위한 행정이 나타나야 돼요. 자, 그래서 비록 독점이지만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경쟁 원리 도입은 어렵지만 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시장에서의 이 고객주의를 강제적으로 좀 적용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나온 제도가 시티즌 차트라는 제도예요. 시민원장. 그래서 이제 이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기준을 차터, 헌장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세워졌으니까 그 기준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시정 조치하고 이제 보상까지도 할 것인지를 명문화해가지고 밝힌 문건을 시민원장. 이것도 이제 영국에서 나온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행정 서비스 원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8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영국의 시민원장인데 이거는 시장의 고객주의를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서비스 현장,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 그리고 제공 방법을 계약 방식으로 제시하고 이걸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시정 조치하고 보상까지 할 것인지를 이제 약속하는 쌍방향적인 장치를 이제 시민 현장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첫 번째 시장주의.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실 내용은 신관리주의인데요. 신관리주의. 자, 새로운 관리주의야. 이게 바로 뭘 말하냐 하면요. 성과관리주의를 말해요. 성과관리. 결과죠, 결과. 그러면 자, 신관리가 있으면 어떤 관리가 있겠어요? 전통적인 관리, 구관리가 있겠죠. 우드로 윌슨 이래로 행정의 본질은 관리였는데 우드로 윌슨 이래로 존재했던 관리 방식, 이게 전통적 관리예요. 자, 전통적 관리는 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행정활동의 성과, 결과물보다는 투입물에 초점을 둬요. 인력, 예산, 장비와 같은 이런 투입물에 초점을 둬요. 그리고 이 투입물을 자, 뭐 공무원 채용하고 예산 쓸 때 이제 어떻게 채용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지에 관한 규정과 규칙과 절차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관리는요. 자, 행정활동의 결과물보다는 투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은 대표성이 없으니까 대표성 없는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투입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내부 규제, 규정규칙 절차, 인사규칙, 예산규칙, 회계규칙을 정립을 해서 공무원을 통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행정활동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결과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투입물에 초점을 두고 국민에게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규정규칙 절차만 지키려고 하는 형식주의, 제일주의, 절차제일주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거를 네 글자로 표현하면 역시 뭐예요? 정부 실패죠. 그래서 이러한 전통적인 관리 방식을 새로운 관리 방식으로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뜯어 고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신관리주의, 성과관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관리에서 규정규칙 절차, 내부 규제가 많았죠. 근데 이 내부 규제가 공무원들을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하는 이 올가매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관리주의에서는 이 전통적 관리에서 이 내부 규제, 이거를 최대한 폐지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내부 규제가 폐지가 되면 달리 표현하면 뭡니까? 공무원들이 조직 인사 예산을 운영하는데 자율성을 부여하는 거죠. 관리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준다는 얘기는 집권화가 아니라 분권화죠. 자, 그 다음에 자, 전통적인 관리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뭐였어요? 규정규칙 절차였었죠. 근데 이제는 뭡니까? 이 규정규칙 절차가 최대한 폐지가 됐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돼야 될 뭔가가 필요해요. 그 뭔가로 자, 규정규칙 절차 대신 이 미션, 이제 사명이라 그러는데 행정기관들마다 공무원들마다 달성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 이 미션을 설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과 협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자, 이러한 자율성을 줄 테니까 이러한 미션을 달성을 해라라고 계약을 체결해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이 미션 달성의 결과,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성과죠. 이거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측정해가지고 공무원들을 통제하는, 측정하고 이걸로 이제 공무원을 통제하는 관리 방식으로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전통적 관리를 이런 새로운 관리로. 그럼 이 신관리주의는, 성과관리는 달리 표현하면 이게 바로 기업가적 관리죠. 마치 정부 조직을 기업 운영하듯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9페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지금 이제 90페이지 보시면, 자, 지금 이제 그림으로 봤던 내용을 90페이지 상단에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표로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하고 그리고 이제 신관리주의 NPM이 적용되는 이제 기업가적 정부를 대비한 거죠. 대비한 거. 그래서 그 표는 꼭 잘 알아두시고, 자, 그 표 바로 밑에 보시면 박스에 첫 번째 박스에요. NPM의 대표적인 이론가가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오스본과 게블러라 그랬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책의 이름이 뭡니까? 리인벤팅 거버먼트, 정부 재창조론. 그리고 이제 이 재창조된 정부는 바로 기업가적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가적 정부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원리를 제시해요. 이 10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촉진적 정부야. 촉진적 정부는 이미 했습니다. 뭐보다는 뭐에 초점을 둬라? 로잉보다는 스티어링에 초점을 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역사회가 주도한다. 지역사회. 아까 여러분들 마켓 테스팅 할 때 중앙정부가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디로 넘기라 그랬어요? 지방으로 넘기라 그랬죠? 그래서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들어갑니까? 경쟁이 있죠. 경쟁. 그 다음에 네 번째 미션, 사명.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미션 달성의 결과가 뭐예요? 성과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객 있죠? 고객.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 자체가 아까 기업가적 정부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뭐 예방이 뭐 당연한 거죠. 뭐 사고 수습보다는 아예 예방에 초점을 둬라.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분권이죠. 분권. 그 다음에 열 번째 시장. 이 자체가 시장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PM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넘기시면 이 NPM의 문제점인데요. NPM의 문제점, 한계점인데 이 NPM은요. 자, 이게 이제 NPM인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영국과 미국에서 나온 거죠. 똑같은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영미식 자본주의하고 한국식 자본주의는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달라요. 이렇게 이제 영미식 개혁을 영국과 미국에서 나온 개혁 논리를 한국과 같은 사회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90페이지 보시면 그 상단에 있는 표에서 그 전통적 관료제 정부하고 기업가적 정부를 비교한 표에서요. 하나, 둘, 셋, 넷. 행정 가치 여기 체크하세요. 전통적 관료제 정부는요. 형평성이나 민주성을 중시해요.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게 민주성인데 이 NPM은요. 기업가적 정부는 뭐를 중시하냐면 3E 동그라미 하세요. 3E. 자, 알파벳 3개의 E예요. 이게 바로 이코노미, 경제성, effectiveness, 효과성, 그리고 efficiency, 능률성. 전부 다 이 3E가 기업 논리예요.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자, 그래서 이 3E를 풀어서 표현하면 VFM이에요. 이게 뭐의 약자냐면 value for money야. value for money.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를 높이자라는 거죠. 돈의 가치를. 그래서 완전히 기업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시면 91페이지. 자, 이제 NPM은 자, 3에 초점을 두죠. 3.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행정에서 표방됐던 뭐 민주성이라는 이런 가치들이 저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자, 대표성 없는 공무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행정에서 규정규칙 절차를 만들었었죠. 이거를 다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죠. 이런 문제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의 정치적 책임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중심이다 보니까 형평성이 약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꾸 국민을 뭐로 취급해요? NPM은 고객으로 취급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고객이 되면 안 돼요. 고객은 단순히 서비스를 받기만 하는 피동적인 대상물이거든요. 이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시민이 돼야 돼. 시민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시민 의식을 저해한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문제점이죠.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이제 기업에서 발달된 경영 방식을 행정에 도입하라고 주장하는데 이 정부 행정하고 기업 경영은 어떤 근본적인 또 차이점들이 있거든. 이런 차이점들을 이제 지나치게 무시하는 처사더라. 이런 이제 문제점. 자, 이렇게 해서 NPM적 개혁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NPM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에 이제 NPM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요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92페이지 거버넌스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